더 이상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면은 안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오시면 사람 불러도 되죠. 네?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만 열는 게 아니고 다시 있는 사람. 아니 근데 50일을 원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안 하시죠? 김재철 선생님이 안 하시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 정민희 대리이고요.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드리면 좋은데 그게 좀 여건이 안 돼서 줌을 통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저희 사업에 대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공덕동 일대에 대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추후에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덕동 일대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게 공동사업 참여를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 공덕동에 저희가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로 선정을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재개발을 작은 규모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는데 왜 다르게 해놓은 건가요?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재개발하면은 절차들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절차도 간략하게 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따로 만들어놔서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만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가로구역 요건이나 노후도 요건이나 뭐 주택 규모 등의 그런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덕동 같은 경우는 법적 조건들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선정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까 가로주택 사업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공덕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구역이 1만 제곱미터가 넘으세요.
근데 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업구역을 2만 제곱미터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근데 2만 제곱미터로 확대를 하는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성 요건 세 가지를 확보를 해야만 2만 제곱미터로 사업구역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공공성 요건 세 가지가 공공이 참여하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 SH공사가 이런 공공 사업자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 공공임대 10%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아파트를 설계를 하시고 건설을 하시게 되시면 그때 임대주택을 10% 이상 꼭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구역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나서 그 계획 안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여라라는 취지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을 하셔야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 넘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덕동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절차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간략하게 비교해 놓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보시면 지금 좌측에 조합 설립 전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돼야 되고 추진단에 구성돼야 되고 이게 또 몇 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생략을 하고 주민분들이 80% 이상 동의가 되시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절차가 간략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재개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덕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추후의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기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면 여기 공덕동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 사업에 동의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다 증부를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총회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는 조합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인가 절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요건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 단계에 들어가셔서 건축 심의를 하시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밟아서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거치면 건축 설계, 아니 건축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들 이주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하시고 나중에 다 지어지면 그때 다시 재입주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공공성 요건 중에 또 하나인 공공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사가 참여했을 때 사업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조합이 만들어지시면 조합과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사업 시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사업 시행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뭐 조합을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여기가 건물을 지어졌을 때 그걸 저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관리 해주면서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 시공을 할 때 자문을 해드린다거나 사업비 조달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비 조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바로 사업비를 빌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 사업비를 빌려주는 또 금융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에서 사업비를 중간에서 먼저 빌리고 그 빌린 금액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거를 다 확인을 해요. 뭐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조합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냥 민간에서 하는 조합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사업비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업무들을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조합이 만들어지시고 이 사업 자체는 조합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업무를 다 해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조합에서 이런 부분 지금 이번에 설계 용역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뭐 서류 같은 걸 구비해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어떤 곳에다가 공고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공사에 들어가셨을 때 건축 도면 같은 거를 검토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건축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추후에 여기가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설계까지 다 끝나면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주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실 때 이제 임대주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다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 조건에 맞으시면은 저희 임대주택으로 임시적으로 거주를 해드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개념과 그리고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사업성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공덕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시게 되면 사업성 분석, 뭐 건축 설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었고 나중에 이만큼은 건축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도 있고 뭐 조합원 분양도 있고 여러 아파트에 여러 세대들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거를 사업성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나온 자료거든요. 이제 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야 좀 나중에 논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 사업성 분석 결과는 확정이 된 안이 아니에요. 실제로 설계를 하시고 공사를 하실 그런 건축 설계안은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시면 그때 설계 용역업체를 뽑아서 그때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축 설계안이나 사업성 분석 결과는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뭐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아예 판단이 안 서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무리가 없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지어질 것 같고 이렇게 지어졌을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합 설립할 때 당연히 다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덕동 111-72번지대이고 여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공덕역 근처가 있고 서울역이랑 공덕역 이 근처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입지권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사업 면적이 약 16,000제곱미터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208명 정도 토지등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등기를 확인을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지는 주거지역이에요. 땅에는 다 용도지역이 있는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지역과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사업구역이고 이 전선을 경계로 우측은 용산구, 좌측은 공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마포구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종, 2종은 뭐가 다르냐 하시면 이런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건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져요. 용적률이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범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구역 안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다른 구역들이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 경계도 이곳에 지나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행정자치구도 두 군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상지에서 두 가지를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래쪽에 저희 효창공원이 있잖아요. 그 효창공원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으로 건물 높이나 층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구역도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 그래서 높이 제한이 있어요. 최고 높이가 지금 17m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개발할 때는 별도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에다가 지금 건축 계획되어 있는 안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 7층부터 15층까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랑 멀어질수록 층수를 좀 높게 그렇게 배치를 해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설계 단계 할 때 심의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층수를 15층을 다 올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7층부터 15층까지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사항도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업구역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포구랑 용산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구역이 이 점선에 있는 구 경계에 거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 경계가 걸쳐져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아예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나중에 여기 두 개 구의 아파트가 하나가 딱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용산구 주민이 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포구 주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합관리 민가를 신청을 했을 때 구에서의 입장은 나중에 신청을 할 때만 이제 구에서 입장은 이구 관계를 해야 나중에 그런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합 설립 민가를 나중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인가를 내주는 대신에 구 경계를 조정하는 걸 조건부로 달겠다라고 지금 구의 입장을 말했던 사항이고요.
근데 저희나 아니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구경계를 조정하는 거는 엄청나게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4, 5년 갈 사업인데 또 경계 조정이 막 엄청 오래 걸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구경계가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마포구 안쪽으로 건물을 배치를 하고 용산구에는 근린생활 별도로 따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지난 그러니까 9월 안내를 받아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분명한 설계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계안을 그려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안은 이 행정구역 때문에 마포구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구청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추후에 반영된 안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흑산공원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과 이제 구경계에 거쳐져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대지 현황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건축 계획안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행정구역 경계는 고려하지 않는 계획안이고 아까 그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충수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모는 지상 7층에서 15층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저희 법정 용적률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찾아서 계획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체 409세대로 계획이 되었고, 네, 이제 42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42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편향대가 나왔고요. 42제곱미터는 아까 그 공공성 요건 중에서 임대주택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임대주택으로 갈 평형대, 작은 평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59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는 25평, 33평 요즘에 많이 지어지는 그런 평형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합쳐가지고 409세대를 저희가 건축 설계안으로 그렸고요. 이 건축 설계안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감도를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이제 한겨레 신문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는 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 도로 쪽에서 보시는 보고요. 그래서 그 북측이에요. 대상지 북측에는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에서 바라보는 뷰인데 효창공원 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좀 저층부로 구성을 해서 이제 7층부터 좀 층수가 좀 올라가는 형식으로 멀어질수록 층수가 더 높아지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배치도에서 제일 지금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시는 경우에 15층까지 총수를 완화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그 심의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심의 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인 지역, 7층 이하로 제한된 지역은 기부 취합을 통해서만 15층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덕동 같은 경우도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여가 지금 현재 심의 기준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우측에다가 대지 면적 10% 정도만 이렇게
혹시 어떻게 될지 기부 찬합은 나중에 구청을 통해서 다 협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측에 신축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 부지에 대해서 빠질 수도 있을 점을 고려를 해서 우측에다가 공공기여 10%를 그냥 계획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땅 부분에다가 건물을 배치를 했고요. 지금 아파트 총 3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형대는 노란색이 이제 25평형대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33평형대.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약간 임대주택이 주로 들어갈 것 같은 더 작은 평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 계획안이 나왔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감도가 이제 이 설계안을 건물을 지었을 때 그렇게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계할 때 좀 문의 사항이 있었던 게 여기 근린생활시설 상가부 소유자분들도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어달라고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보시면은 지금 사업지 북측에 좀 더 낮아요. 이제 그 고저차가 있어가지고 이 북측이 좀 낮고 그리고 남측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 북측에는 땅이랑은 이제 접해져 있는데 도로랑은 접해져 있는데 충수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충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린생활 시설을 좀 더 배치를 해서 용적률에 많이 이렇게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거는 용적률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층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지하층인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조금 더 사업성 확보에 좀 유리하게끔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작은 평형대 평면도고요. 저는 이제 25평형대 평면도고 저는 33평형대 평면도예요. 근데 이렇게 단위세대 평면도는 당연히 나중에 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냥 첨부 자료에만 넣은 거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사업 분석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사업성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결과를 들으셔야 조금 더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율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업성 분석을 따질 때 비례율이 몇 퍼센트냐, 비례율이 뭐 100%냐, 120%냐, 90 몇 %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업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례율은 이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원래 여기에 있는 기존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주택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그런 전체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는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존 주택에 대한 자산 가치 그리고 추후에 신축 아파트로 된 자산 가치. 그럼 이 자산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서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되고 자산 가치가 뛰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사업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비례율이고요. 여기 보시면 종전자산 총액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 주택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수입을 총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차익을 비교를 해가지고 비례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뭐 10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얼만큼 이 자산 가치가 늘었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결국엔 사업은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에 투자금을 이익과 같이 다시 분배를 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투자금, 기존 주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10억 원인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비례율을 보니까 사업을 해서 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니까 비례율이 뭐 1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성을 따져봐서 그 비례율을 곱할 뭐 수익인 거예요. 그럼 100%면은 수익이 그냥 0이다. 똑같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150%면은 수입이 플러스 50%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비례율이 80%면 수익이 마이너스 2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례율을 곱했을 때 여기는 수익이 50%가 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투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존 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서 이 사업성을 비교를 해가지고 비례율을 곱한 금액, 내가 나중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금액, 그게 권리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으로 나중에 집을 가져가실 때 분담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산출하는 방법을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비례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덕동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냈고요. 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 자산 가치랑 그리고 추후 신축에 대한 아파트를 어떻게 수입을 받을 건지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추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기존 주택 가치에 대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 기존 주택 가치 어떻게 해서 추정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감정평가사분 통해서 감정을 매긴 가격이에요. 그래서 각 집집, 각 호별로 다 감정을 요청을 드려가지고 감정평가사분이 감정을 해주셨고요. 근데 다 탁상 감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현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전 자산 가치는 나중에 사업 추진을 할 때 그런 관련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사업성 분석 추정을 위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한 감정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건물이랑 토지 가격을 다 합쳐서 보니까 약 1,600억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총 사업비도 아까 비례율을 계산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축 설계안, 그 설계안을 가지고 여기에 이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고 뭐 설계나 감리비가 어느 정도 들고 관련 뭐 부대 경비나 금융비 같은 것들이 얼마 정도 들 건지 이 부분을 저희 공사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추정을 했고요. 그럼 전체 사업비는 1,433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고요. 여기 지금 아파트 가치는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실 일반 분양 세대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들, 그리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금액,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는 금액, 그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 합친 금액이 지금 3,713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비례율을 추정하는 방법, 비례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례율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공덕동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54.48%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만약에 내가 10억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금액이 154.48%를 곱한 15억 4,48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비례율을 구하게 되고 권리가액을 구하게 되면 각자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각자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권리가액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전자산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주택 가치에서 비례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가치가 6억 원이면 비례율을 곱하면 약 9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추후에 내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9억 원의 가치는 분양 신축으로 했을 때 가져가실 수 있다. 이 금액이신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분양을 받고 싶은 집이 만약에 조금 더 큰 평형을 받고 싶어서 33평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아까 9억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짜리 집을 가져가시려면 9억 원을 뺀 10억에서 9억을 뺀 1억 원. 1억 원은 추가적으로 분담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9억 원인데 위에 있는 그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짜리 집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건 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리가액이 9억 원인데 집을 가져갈 게 8억 원이면 내 권리가액에서 1억 원이 남잖아요. 그 1억 원은 환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추후에 내가 분담금도 없이 환급금도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저희가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다 호별로 다 책정을 해가지고 종전자산 금액, 권리가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다 계산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은 추진이 대표분님한테 공유를 해드렸고 그 부분은 이제 각자 개인의 집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유는 안 드리고 다 집별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주민 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질의응답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 전에 카페에 이제 문의사항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을 가질 때 카페에서 문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주로 물어보셨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질문이랑 답변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가지고 응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성 결과에 대한 문의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사업성 분석 결과 뭐 설계안이나 감정평가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설계안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 금액도 감정평가사분이 전문 자격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설계안도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이 설계안 그대로 안 갈 거고요. 그러면 설계안이 바뀌면 평가 금액도 다 바뀌고요. 또 이 감정평가, 뭐 종전 자산, 기존 주택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를 평가할 때 그때 평가하는 당시의 주변 시세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또 할 때 주변 시세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문의를 하시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사업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사업 설명회를 한 번 더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조합 설립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고 그렇게 절차를 안내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안내가 됐었냐면 기존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정비구역,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전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단계 중에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과 비슷한 정비 계획 수립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럼 이 수립 절차를 재개발처럼 조합 설립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이 사업 주체가 확실히 정해진 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설립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또 사업 절차에 대해서 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없으실까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조합원분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어요. 이 부분이 문의가 제일 가장 많았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났는데 그 전에 내가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청산 대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나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사업 하실 때 같이 조합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을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던가 근데 매입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조합원 지위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양도가 불가하거나 그런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별도 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법령을 개정하자는 발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게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지금 발의로 올라와져 있는 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불가하게끔 하자라고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통과가 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주시고 문의해주셨던 사항이 공동주택이 분양이 만약에 여기 아파트를 지으게 되면은 다 분양이 가능하냐,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중에서 하나만 해당을 하면은
분양,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전에 가지고 계시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도 아파트 분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도 않는데 뭐 근생을 소유하실 수도 있고 다른 뭐 기타 용도로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아까 사업성 분석 결과할 때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죠. 권리가액이라고 사업을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 금액,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권리가액이 만약에 내가 25평을 가지고 싶으세요. 근데 25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8억이다 이러면 그 8억 권리가액이 8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주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권리가액이 7억이다. 그러면 7억 이하의 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7억 이하 집이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못 가져가시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단계가 되셨을 때 만약에 집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권리가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작은 평형대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해주세요라고 조합에다가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의 사항으로는 이렇게 공동주택 분양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주택을 한 개만 가져갈 수 있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3개의 주택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관련 법 조항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빈집법에 의해서 원래는 토지등 소유자 한 분은 1주택을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그 기존 주택,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그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그 면적 범위 안에서 세개주택까지 공급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면적이 100평이에요. 그러면은 추후에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100평 안에서 3주택으로 나눠서 가져가실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 가치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안에서 3개 주택까지 분양가랑 계산을 해가지고 3개 주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3개 주택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면 이 3개 주택을 아무렇게나 다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3개 주택을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주택부터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평수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큰 평수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가져갔을 경우에 주택 전매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택 전매도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주택 전매가 제한되게끔 지금 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이 왔어요. 이주 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왔었냐면은 이주 비용 지원을 해주냐 이 부분과 그리고 이주를 했을 때 주택을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세입자분들을 위한 지원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주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시게 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희가 중간에서 그 조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주비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공공이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1.2%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뭐 가압류가 걸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조합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시라고 이주비가 종전자산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주하신 그 기간에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임시거주 시설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철거민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임시거주 시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대상은 이 사업부영제에 있는 세입자나 아니면은 토지증 소유자분들이에요. 근데 세입자, 토지증 소유자분들을 무조건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건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택이 없어야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드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주를 해야 되는 기간이 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입자나 임대주택자분들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드리고 조건에 해당되면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고 아까 공덕동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이제 임대주택 10% 이상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나 아니면 분양 신청을 포기하신 토지증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우선 순위로 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고 토지증 소유자분이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만약에 뭐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주택이 공급이 됐다. 아니면은 고령자를 위한 전형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 그 공급을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입주자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족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1순위가 돼서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문의사항으로는 대출금 관련해서 저희 공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 대출 규제는 저희랑 무관해요. 중도금 대출이 뭐 40%가 되나요? 60%, 뭐 60%, 20%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별도로 뭐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특례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출 규제에 맞춰서 그 금액, 그 비율, 그거에 맞춰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금 이자나 뭐 내가 대출이 가능하나요? 이런 분들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문의를 해주셨던 내용은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로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질게요. 한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한 것 중에 네. 스펙을 드리려면 네.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권리 가격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재산 현재 재판의 가격입니다. 현재 재산 가격? 네. 권리 가격은 아니다 이거죠? 네. 이게 입주권을 매매하는 네. 이게 한치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체 설치는 3년 전매제한. 하나만 전매가 가능하고 주체는 의무적으로 3년 전매가 가능이 안 된다고 했죠. 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법에 조합에서 제한 자체가 없어요. 조합에서 정한 상가 매매 상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상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제 근생을 갖고 있는데 근생을 그냥 받아서 네. 이거를 파는 그러니까 매매되는 시기가 시간처럼 네. 시간이 있나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근데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법에서는 제한 자체가 없고요. 주택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럼 근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여쭤보는데 네. 아파트가 지금 400세대가 들어오는데 네. 일단 뭐 권리가 있는 분들한테는 한 세대씩 있고 그리고 일반 분양하고 네. 조합원 분양하고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까? 아, 네네. 일단은 퍼센트라고 하시는 거는 아마 금액에 대한 퍼센트. 아니 400세대가 있으면 네. 이걸 저희 조합원들이 200명이면 하나씩 갖는다 그러면은 그러는 거라고. 200세대가 아, 네. 또 더 가격이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더 되신 분이 두 채, 세 채를 가지면 네네. 300세대도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자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일반 분양을 몇 퍼센트, 조합원 분양이 몇 퍼센트에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법적으로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네, 수확성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네. 종전 자산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그 맥스 금액이 3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맥스 금액이 따로 한도가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권역별. 이제 허그에서 권역별 금액으로 해가지고 3억으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종전자산 금액이랑 비교해서 가져가실 분이 있고 아니면은 종전자산 금액이 작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종전자산이 3억이면은 70%는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이 참여할 때는 권역별 기준에서 50% 아니면 70%로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허그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정된 금액이 지난번에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에 50%로 해가지고 3억이 된 거예요. 권역별 기준 금액은 그러면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종전 자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7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빌리실 때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주비를 빌리고 조합에서 이제 조합원분들 간에 또 이렇게 분배를 해서 빌려주게 돼요. 그래서 허그를 있는 금액은 조합에서 한꺼번에 먼저 빌리고 그 안에서 조합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이렇게 많이 빌리겠다라고 하시면 조합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제 소유 집에 월세를 살고 계시면 가족 네. 간이라고 해서 공급자로 선정되는 거에 제한이 없나요?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주택이라면 임시거주시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요. 공급되는 임대주택. 추후에 임대주택 공급하실 때 일단은 세입자라는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증빙이 되면은 가능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주택을 가지신 분하고 분생을 가지신 분이 주택을 가지신 분이 이제 승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400분이 넘어가면 주택 400분이 넘어가면 주택을 가지신 분이 우선순위가 있는 네. 건가요? 네. 상가를 가지신 보다? 네. 주택을 가져가시는데 우선순위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우선순위가 있고요.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30평대가 만약에 200 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네. 150분이 신청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네. 201분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분이 주택을 가지신 분이고 네. 마지막에 순위가 안 되면은 30평대는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반대로 상가는 상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생을 가지신 분들이 앞순위인가요? 아니면은 주택을 가지신 분도 분생을 네. 상가도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1순위고요. 주택도 주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물 종류에 맞춰서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채팅창 봐주세요. 질문 2가지 올렸어요. 네. 질문 2가지가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요. 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임대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서울시에 표준 건축비 받고 공공임대로 넘기는 건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임대를 놓고서 그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 일단 임대는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공사에다가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임대주택 가격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개발에서 하는 표준건축비로 가져가는 거랑은 좀 더 상이해요. 그래서 주변 시세에 맞춘 감정가라서 조금 조합원분들에게 공정률을 완화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더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로주택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말씀이 좀 중간에 끊겨서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아까 용산구 그쪽에다가 근린 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추후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근린 생활시설에 근린 상가로 된 오피스텔을 지어서 조합이 분양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조합에서 원하시면 가능은 할 텐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근생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땅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계획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감정가격 저희한테 주신 거 있죠? 네. 이거 신뢰도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저희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그냥 쭉 여기 토지 위치에 대한 토지 가격,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몇 배 정도로 할 토지 위치에 이거 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치는 그냥 건물 연수에 그냥 쭉 맞춰가지고 연면적 곱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또 감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 해서 합산을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로 해가지고 평형대로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또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 몇 년도 거는 얼마, 몇 년도 거 얼마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주택이 여기가 조용한 위치고 주거 환경에 더 좋은 위치고 어떤 위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도로변에 가까우면 조금 더 금액을 주는 거고 안쪽으로 해서 길이 좀 들어가는데 어렵고 나중에 추후에 건물을 지으는데 불편한 땅이다 하면은 가격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100%가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뢰를 아예 할 수는 없다고 하실 것 같아요. 몇 %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동적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연수 같은 20년을 기준합니까? 20년이 넘어가면은 건물 가격이 거의 없다고 서울시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재개발 조건. 네. 그게 맞춘 거죠? 네, 거기에 맞춰 있어요. 보통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를 한번 보면 오래된 건물은 건물 가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세입자분들을 이사 비용 같은 거는 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각 개인이 이사 비용을 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상가에 임대해 있는 그 세입자들은 운영자들은 분리금도 있을 것이고 네. 시설비도 있는데 이분들도 소유주가 대출을 받아서 각자 해결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출은 아까 이주비 대출로 조합에서 한 번에 빌려서 거기서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각자 나눠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까지 대출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부분은 지금 권리관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고 별도로 정해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 이주비나 상가 가족 세입자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조합에서 별도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언제 하라고 그 말이 안 나오네. 세입자들한테 이사비가 지원되는 걸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이사비 지원은 없어요. 그리고 이사비 지원은 조합에서 조합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주비를 한도로 정해서 이주비를 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4년에서 5년 걸리신다고 했는데 네. 이걸 SH에서 최대한 도와줘서 네. 이제 지구단위 같은 건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심의하는 의원들이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집이 됐는데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SH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구단위도 좀 최대한 줄여보고
어차피 조합원들은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사업에도 빨리 상상하고 네. 입주까지 이걸 바라는데 지금까지 어설프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 정도 걸리다 이 정도 걸리다가 아니라 네. 어차피 저희랑 파트너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거라든지 또 하나가 뭐가 한 1년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기다린 협조를 해서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사업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접수하고 뭐 되는 대로 가자고 안내는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위원회가 열렸다거나 이런 거 스케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조합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저희 그 부분은 항상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업주도 1년을 걸린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사업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1년이 걸리는 거 안에는 용역에 대해서 계약도 하고 뽑으셔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 여러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스케줄을 내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원분들한테 다 안내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연구 업체들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같이 공유를 해서 안내를 드려요. 근데 조합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런 절차들은 저희는 충분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네, 같이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무산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조율을 해주시면 사업이 엄청 빨리 가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늦어지기도 하고. 아니 저희 네. 가로주택은 추진위원회를 없기 때문에 네. 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네. 이런 분이 혼자서 고생을 하시고 또 조합 앉아 서너 분이 도움이 되는 이게 연번도 나가면서 그거 지금 네. 그래서 SH에서 수학하는 게 초점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시 다들 아세요 SH랑 지금 같이 가는지 근데 저희가 연번동에서는 SH에서 수학하는 준수화된 것도 하나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규업체에도 일이 정해졌으면 일하는 분들이 좀 정비업체를 드리는 부분은 다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아직 조합 설립이지도 않고 조합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는 정비에 대해서 사업 추진 동의서부터 받아서 이끌어달라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으니 그 이후 절차에 총회를 통해서 해주는 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동의서를 받은 학교는 저희가 공사업 선정이 됐고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에 해서 같이 드려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를 꼭 동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끌어가고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도움이 주시면 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연구동에서 써주시는 분들이 훨씬 네.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왜 정기업체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그렇다고 뭐 일이 대충
사업에서 대체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이 십시일반 돼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SH 쪽에서 여기가 아닌 딴 곳에도 조합이 성립되기 되기 전에 그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얻는 방법이.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돈 내면 이런 장소도 못 구하고 이런 나중에 총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SH가 장소를 해주시고 예, 들어오세요. 기업물에도 예. 하나,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여쭤보려고. 그 빨간 거. 통일 가져와. 아니면은 뭐 조합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은 없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요. 방금 정확한 말씀은 옆에 마이크를 안 사용하셔서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조합이 네. 설립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합은 아니지만 일종의 네. 지금 추진위원들이 있으시긴 한 거잖아요. 주민 대표들이. 그분들이 네. 사무실 비용 지금 대여해서 쓰시니까 그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를 네. SH사에서 지원할 의무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회계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비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후불로 이렇게 정산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게 지금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합에서 후원금 얼마 이상은 추후에 조합비에서 추 정산을 해주겠다, 사후 정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의 후원비는 나중에 정산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후원비 받아서 운영하셔도 무리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조합 이거 지금 추진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추진은 아니지만 준비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은 다 정리를 해두셨다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 설립했을 때 이제 총회에다가 그 양권을 올리셔가지고 조합 동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비용 정산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체들도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Q62라고 박성원 님이 계속 손 들고 계시는데요. 발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무상기부하면 15층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평지일 경우만 그렇고 구릉인 경우에는 13층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근데 부분은 여기는 100% 구릉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이 동네는 네, 완전히 100%.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심의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계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기부 체납 관련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15층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원칙은 이게 구릉지 같은 경우는 13층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보시면은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이 15층으로 북측으로 해가지고 경사가 낮은 곳을 15층으로 해서 저희 지금 평균 층수가 아마 15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평균 층수가 13층 정도 되어 있을 거라 이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걸로 보고 계획이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네, Q 1번인데요.
네. 제가 거기에 사업지에 지금 두 채를 갖고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 네. 예, 그럴 경우에 나중에 분양권을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동일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두 채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집 면적을 합산을 해서 면적 안에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을 합산을 해서 그 가격 안에서 가져가시든지 그렇게는 가능하세요. 아, 그렇게. 분양권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하나를 받았어요. 만약에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뭐 30평대 네. 하나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채는 아니니까 한 채인데, 그래서 네. 나중에 입주 전에 그걸 분양권으로 팔 수는 있나요? 입주 전에 지금은 파실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없다는 것은 무슨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조합원 양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지금 조합원 분양권 말씀. 예. 조합원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채를 네. 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평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 개가 안 되고 네. 하나로 뭐 30평대가 됐든지 25평대가 된다든가 금액으로 했을 때 네. 그 분양권을 내가 입주 전에라든가 형편에 의해서 전매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네네. 분양권은 전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 분양권 받기 전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하는 거는 추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조합원 분양권을 다 받으시고 나서 그거를 매매는 가능하세요, 지금. 예. 네,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양도를 하는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조합 설립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뭐라고요? 자, 끊어지네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고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예. 말씀해주세요. 분양권 전에 그러면 분양권 전이라도 만약에 네. 조합으로서의 양도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다른 조합원들 다른 사람한테. 네, 지금 현 법상으로는 가능하세요. 분양권 전에. 분양권처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분양권 전에 현행 법상으로 가능하시고요. 근데 후에 조합 설립하고 나서는 조합 지위권 양도가 안 되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불가하게끔 법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조합원으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를 안 하고 이제 그 분양을 내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네.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그거는 전매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매매가 가능하세요. 양도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한 집이. 그럼 분양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네. 취득을 했다는 겁니까? 취득하기 전이죠. 양도세 네. 이제 전에 네. 취득 전에 분양권 상태로 이거죠. 그거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저도 이게 법이 조금 많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조합원 분양권 자체로도 나중에 추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취득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고 나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 얘기는 취득 전에
사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이는 지금은 가능해요. 근데 추후에 법이 바뀌어도 그 사이에도 가능한지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가로주택 이 사업, 정비 사업은 그 실거주 2년 해야지 그 분양 입주권 나오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그거는 네, 그 사업이랑 별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 설명회가요. 그 연번 동의서 그거 받기 전에 하는 그 주민 뭐 어떤 설명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의 것이죠. 네, 연번도 받기 전에 뭐 설명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연번동에서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제공받아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주민동의서 그거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요. 네. 오늘 뭐 건축물 설계나 사업 비용 이런 것들은 다 해주셨는데 네. 일단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그 아까 뭐 개별로 알려주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주시겠지만 그거 아직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합 정관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부분 연번 동의에 필요해서 연번 동의 하실 때 그 동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또 다 첨부해가지고 서류로 다 가서 안내를 드릴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도 오늘 이걸로 그냥 아니요, 창립총회 별도로 하실 거예요. 그거는 별도인 거죠? 네, 네. 그거는 그냥 저희가 설명회 그 전에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려고 별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봐보니까 오늘 사업 설명회도요, 카페에만 공지가 되어 있고, 따로 전체 그래도 소유주들한테 최소한 어떤 그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로라도 전체 소유주한테 이런 중요한 설명회는 공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또 이런 중요한 어떤 설명회를 할 적에는 최소한 전체 소유주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다 보냈거든요. 일단은 그 토지증 소유자분들에게 다 문자는 보내셨는데 아마 네, 누락되거나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마치겠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또 별도로 있다고 하시면 그 대표부님에게 저희 번호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번호로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